자, 반갑습니다. 신용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2파트, 파트 2, 그래서 TCP/IP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절인 OSI 7계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OSI 7계층, 즉 이것도 프로토콜의 이제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통신 규약이다 그랬다 그죠? 송수신자들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포맷으로 맞죠? 어떠한 통신 분할하고 이제 어디 갔습니까?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방법, 여기에 이제 약속이 필요하다. 어떠한 데이터 포맷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전반적인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프로토콜이었고 구성 요소는 구의순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문, 의미, 순서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의 요소. 그리고 이제 뭐 전송 방식은 비트, 바이트, 그리고 문자, 그리고 OSI 7계층, 요거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OSI 7계층에, 이것도 했죠, 그죠? 그죠? 예, OSI 7계층에 대한, 어, 설명을 안 했나요, 제가? 잠시만요. 아,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OSI는 프레임워크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정의하지 않고 형태가 좀 차이 나더라도 좀 이렇게 통신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엔 전부 다 OSI 7계층을 다 쓰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요. 자, OSI 7계층의 특징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 특징은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죠?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해서 표준화된 방법 제시했고 그리고 OSI 7계층의 정보 흐름을 최소화하여 독립성 향상시킨 거 그리고 표준화를 제시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나서 팁으로 캡슐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객체 지향 언어에도 이제 존재하는 캡슐화가 있어요. 그랑 내용과는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OS 7계층에서의 OSI 7계층에서의 캡슐화는 뭐냐면 OSI 7계층은 상위 계층, 제일 상위 계층이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그죠? 어플리케이션 계층부터 하위 계층, 최하위 계층이 물리 계층이죠. 그죠? 예, 물리 계층. 그래서 물리 계층까지 총 7개의 계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계층에서 계층에 대한 정보를 헤더에 추가해서 메시지를 메시지에다가 헤더를 그러니까 헤더 정보 계층에 대한 정보죠. 그죠? 그 헤더를 붙이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기 계층 헤더, 다른 계층 헤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걸 갖다 붙이는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캡슐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헤더에 붙이는 과정을 캡슐화라고 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 이제 OS의 실질적인 7계층의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제일 낮은 1계층에서부터 제일 높은 응용 계층까지 있는데 자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계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렇게 붙이는 거는 뭐예요? 파란색은 자기 헤더. 이거는
뭐예요? 다른 계층의 헤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을 위에서 말했던 캡슐화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거 그냥 모르시면 정말 외워야 되고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물리 계층이라고 한다는 거하고 데이터 링크 이 두 개의 계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랜카드하고 관련이 많아요. 1차적으로 물리적 카드, 물리라고 하면 랜카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링크도 랜카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다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제 어디 연결하려고 뭐 체킹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네트워크 계층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이제 뭐 전송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면 서버하고 세션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세션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 내가 어떤 걸 요청하는지,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한테 역으로 이제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좀 이거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그 특징을 이제 이거를 뭐 응표해 세전 내대 이게 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도 예전에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기억날 때는 기억이 나고 어떨다가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송수신 측이 이러한 계층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 선로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OSI 7계층이라는 프로토콜 통신규약의 통신규약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일 계층에 위치한 통신 양단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기 때문에 동료 프로세스라고도 해요. 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동료 프로세스라고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 호스트에서 상하로 이웃하잖아요. 그죠? 이웃하는 계층에 위치한 모듈 사이에는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도 객체 지향 개념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터가 뭐예요? 뭐뭐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인터는 뭐뭐 사이라는 뜻이고 페이스는 얼굴이단 말이에요. 이게 코다고 치고, 그리고 이것도 코라고 친다면 이건 눈이라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얼굴과 얼굴 사이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뭐뭐와 뭐뭐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호스트가 계층이 7개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사이, 요런 거, 요 사이, 그죠? 요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가, 모듈 사이에는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접근을 시켜줄 수도 있고 접근을 제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는 하위 계층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위 계층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OSI 7계층에서는 동일한 계층은 동료 프로세스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한 호스트에서 상하로 이웃하는 그 계층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존재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제한할 때도 쓰고 허용할 때도 쓰고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위 계층으로 쭉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위 계층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어. 만약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문제가 됐어.
문제가 됐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냐 이렇게 계속 내려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송신 호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동료 프로세스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계층의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 요청은 최하위에 있는 물리 계층까지 반복된다. 수신 호스트에서는 반대로 상위 계층에서 데이터가 직접 전달되면 전달되면서 프로토콜 기능이 동작한다. 각 계층의 동료 프로세스가 직접 통신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물리 계층으로부터 데이터는 발생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인터넷 키를 딱 누르면 실행을 시키면 일단 물리 계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 수신 호스트에서는 응용 계층, 즉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든지 아니면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아시겠어요? 예. 마치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요청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맨 아래로 내려가는 이 물리계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올라오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쭉 내려가 여기에 표현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이제 동료 프로세스가 직접 통신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OSI 7계층 알고리즘 자체는 실제로는 항상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예. 그리고 동료 프로세스가 무슨 뜻인지, 인터페이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최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최상위 계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상위 하위 계층을 가지는 상위 계층들은 하위 계층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물리. 그 다음에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물리. 그 다음 네트워크 링크. 데이터 링크. 봐요. 저도 헷갈리죠. 그죠?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 전송했으면 세션 유지해야 되니까 세션. 그 다음에 표현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죠?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응용 어플리케이션 계층인 응용 계층.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나뉜다 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각각 데이터 뭐죠? 헤더가 장착이 됐다. 자기 헤더도 있고 다른 계층의 헤더도 있다. 그렇게 붙이는 방법이 바로 뭐다? 캡슐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탁이건데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OSI 7계층 중에서 이제 계층별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제일 상위 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있었어요. 그죠? 맞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다른 말 한국말로는 응용 계층이죠. 맞습니까?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죠.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계층이다. 제일 상위 단에서 이제 통신이 되면 그 결과물을 던져주는 형태가 응용 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송신을 위해서 메시지를 만든다. 데이터 송신을 위해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또 왜? 딴 데다가 내가 요청을 해야,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를 또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최상위 계층으로 하위 계층의 구조를 몰라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험이 목표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시험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응용 계층까지 올라올 때까지 밑에 하부단, 하위 계층들의 그 내용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얘는 최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하위 계층의 구조를 몰라도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인터넷을 위한 HTTP, 그죠? 예. 파일 업로드와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가? 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예.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한 SNMP. 예. 요것도 프로토콜이죠. P가 붙었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전자우편 발송, 즉 메일이다, 그죠? 메일. 메일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송신할 때는 SMTP를 사용을 하고 받아들일 때는 POP를 씁니다. POP3이라고. 요거를 프로토콜을 씁니다. 알겠죠? SMTP, POP 이거는 메일의 송수신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위한 것은 HTTP, 파일 업다운로드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거는 뭐예요? SNMP. 아시겠죠? 전자우편 관련된 거, 메일 관련된 거는 SMTP와 POP3가 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이거를 좀 적어 놔야 되겠네요. 발송과 송신을 위한 SMTP와 POP3 등과 같은 프로토콜이 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겠는데 내가 왜 저거를 빼먹었죠? 바본가?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계층, 표현 계층이죠. 그죠? 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한 메시지에 대해서 코드화를 수행한다. 사전에 정해진 코드로 변환한다. 그래서 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에 대해서 코드화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압축합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데이터 전송되는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송신 과정에서 스니핑이라는 요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다음 중 스니핑이 발생할 수 있는 계층은 어디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니핑을 통해서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 계층도 표현 계층이에요. 그래서 스니핑이라는 것은 해킹 기법인데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는 코를 킁킁 이렇게 냄새 맡듯이 킁킁거리다,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고, 근데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해킹 기법으로서 스니핑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들의 교환을 이제 이렇게 냄새를 킁킁 보듯이 훔쳐보듯이 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스니핑이에요. 스니핑. 간단히 말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은 우리가 이제 뭐죠? 짧은 시간 흐르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트래픽을 뭡니까? eavesdropping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스니핑이 발견이 이제 우리가 해킹할 때는 전부 다 해킹하시는 해커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VPN이 뭐고 방화벽이 뭐고 게이트웨이가 어떻고 거기에 포트는 어떻게 되며 뭐 등등등등에 대한 네트워크 지식이 아주 방대하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쪽을 이제 해킹을 하기 위한, 물론 화이트 해커라면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블랙 해커가 돼버리면 범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상당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대의 컴퓨터를 먼저 시범 삼아서 뚫는 연습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PC들을 다 한번 뚫어보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해커들의 블랙 해커의 나쁜 행위로 인해서 잘못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죠? 보안이라는 게 필요하죠. 보안, 정보 보안.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보 보안 학과도 생기고, 정보 보안 뭐 알고리즘도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보안이 아무리 강해도 해커가 뚫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뚫겠죠. 뚫는데 중요한 거는, 보안은 항상 뭐 이런 말을 제가 드리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신종기법이 나오든지 어느,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코로나나 뭐 오미크론 이런 것들도 신종으로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종으로 생겨버리면 이 해커 기법도 신종으로 만들어지면 항상 뭐죠? 피해를 입고,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이 다시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 거죠. 맞죠? 예. 그래서 표현 계층에서는 중요한 거는 메시지에 대해서 코드화, 그리고 스니핑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그죠? 그리고 메시지 압축, 전송량 줄이고, 그리고 정해진 코드로 변화를 시킨다.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이고, 지니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션이었다. 그죠? 세션 네트워크에서는요, 우리가 세션이라는 게 있고 쿠키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뭐라고 할까요? 서버와의 연결, 서버와의 연결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HTTP라는 프로토콜은 원래는 수십만 받고 뭐예요? 그냥 이렇게 송신 측, 클라이언트 측하고 더 이상 통신을 안 하려는, 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수십만 받고 끊으려고 해요. 통신을 끊어버리는 성질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로그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이러한 로그인 정보를 계속 또 쳐야 되고 하면 그거 불편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죠? 물론 근데 보안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요즘에는 보안도 보안이지만 또 사용자 편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UI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세션이나 쿠키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성질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그러한 정보들 있죠. 서버하고 연결하는 정보들, 로그인 정보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로컬 PC에 저장하면 쿠키가 되는 거고, 자기 PC에 저장하면 쿠키가 되는 거고,
세션은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서버에. 그러면 보안상으로 봤을 때는 로컬 내 PC보다는 서버에 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다수가 서버에 저장을 하는 세션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은 쿠키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션 계층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래가 돼서 성수신자 간의 통신을 위해서 동기화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통신을 할래?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세션을 연결하고 나면 계속 연결이 우리가 로그인 정보를 기억함. 뭐 아니면 뭐 로그인이 몇 초 뒤에 뭐 세션이 만료됩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 정보를 이제 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션 연결하고 그게 이제 가상 연결을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통신 방식인 단순, 반이중, 전이중 방식을 결정을 한다. 뭐 근데 통신 방식인 단순, 반이중, 전이중 뭐 일반적으로 줬다가 그냥 한쪽으로만 보내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끝나고 또 다른 한쪽으로 또 다른 쪽에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간에 서로 통신이 가능한 전이중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예. 왜냐하면 경고를 표시하면 단순하게 얘가 내한테 그냥 확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반이중은 회원가입할 때 페이지 떡 보내주고 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반이중 방식으로 내가 다 적어서 처리해서 보내고, 그리고 전이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버하고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막 몬스터 때려잡고 레벨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막 서로 막 양방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4번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전송이에요. 전송. 송수신자와 간의 논리적 연결, logical connection을 수행한다. 종단 간에, 그러니까 전송할 때 end to end 연결을 관리를 해준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송 계층 프로토콜은 TCP와 UDP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난 어느 시간인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TCP는 연결 지향적이에요. 연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냈어요. 어떤 데이터를 논리적 연결해서 종단 간에 이제 연결을 관리하면서 얘가 데이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수신 측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는 확인을 해요. TCP는. 그에 반면에 UDP는 비연결 지향이에요. 비연결 지향이다 보니까 얘는 이 A라는 놈이 데이터를 이렇게 막 보냈어. 막 갖다 던지는 방식이에요. 던져가지고 수신되면 그만이고 수신 안 되면 그만. 수신돼도 그만, 안 수신돼도 그만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TCP를 쓰는 거죠. 근데 UDP도 뭐 요즘에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냥 로컬에서 집안에서 근거리에서 UDP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면, UDP는 웬만하면 뭐 작은 공간, 로컬 쪽 안팎에서 이제 통신을 할 때 쓰면 그래도 다른 TCP에 영향을 안 끼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도 각각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TCP를 쓰든지 UDP를 쓰든지 그거는 사용자가 선택할 몫이죠. 예. 그 다음에 종단 간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를 탐지를 하고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에러를 수정한다. 그죠? 우리가 에러를 탐지하고 에러가
탐지가 되는 부분부터 전부 다 다시 재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었죠. 뭡니까? 곱백엔이라는 방식도 있었고, 그죠? 예.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에러를 여기서 수정을 해요. 전송 계층에서. 그 다음에 TCP와 UDP는 헤더와 함께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은 합니다.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는 성수지점 간의 논리적 연결, logical connection, 그리고 종단 간의 end-to-end 연결을 관리, 그리고 전송 계층은 프로토콜은 TCP와 UDP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고요. TCP와 UDP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전송 계층에. 알겠죠? 예. 이해됩니까? 예. 자, 요까지만 빨리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자, 네트워크 계층 수신자의 IP 주소를 읽어서 라우터 뭔지 아시죠? 라우팅 한다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의 적용된 장치입니다. 장치. 그래서 라우터가 경로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경로 결정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과 같은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하고, 경로가 결정되면 포워딩, 우리 앞에서 배웠죠. 포워딩은 경로가 결정되면 또 패킷이 날아가면 또 경로를 찾는 것을 아예 생략하는 거죠. 그냥 포워딩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단 경로는 라우터가 경로를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데이터만 와바바박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Pv4 주소와 IPv6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설명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IPv4 같은 경우는요, 80년대에 컴퓨터 과학자들이 IPv4를 발명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왜냐하면 얼마만큼의 인구가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할 건가 라는 걸 추산을 했단 말이에요. 80년대. 그래서 약 한 43억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2비트짜리 비트 주소를, 숫자 주소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지금 60억 인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40년 후에는 고유한 IP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각 최소한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도 4명이 쓰고 있어요. 4명이 이렇게 연결 장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당시에는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IPv4가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IP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드러나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IPv6가 나왔어요. 이거는 90년대 이제 나왔는데 거의 3.4 곱하기 10의 8승계의 고유 주소를 제공하는 128비트 IP 주소를 제공하는 업그레이드가 발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IPv4 전환 메커니즘은 우리가 83년도부터 아까 사용 중인 버전 4 IPv4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인프라가 확충이 될 텐데,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딱 고정된 IP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보면 IPv4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 사용자한테는 문제될 거는 없어요. 문제될 건 없는데 앞으로 뭐 사람들 말고 장치도 있고 뭐 운영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IPv4로 이제 호환성을 제공을 이제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호환이 안 되냐면 최신 공유기나 전자장치들은 전부 다 IPv6를 제공을 해주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전환을 하려면 모든 장치나 운영장치 및 ISP,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을 제공해주는 업체, 인터넷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한두 개겠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를 하려면 얼마 동안은 어떻게 두 프로토콜을 모두 실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아주 많은 고가의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010으로 지금 다 넘어왔잖아요. 이제 전화번호도. 근데 아직까지도 011, 017, 016, 018, 019 이러한 예전에 쓰던 번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자신만의 고유를 상징하는 번호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IPv4 이 버전에서 자신한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고정된 IP를 제공을 해줘야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도메인에서 이제 도메인 치고 들어가서 이 IP를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소가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 버리면 정말 큰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IPv4 버전을 쓰고 있고요. 일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넘어갈랑 말랑 갈랑 말랑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IPv4와 V6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네트워크 에러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알겠죠? 역시 네트워크 에러 확인 위해서 ICMP 프로토콜. 그 다음 여섯 번째 데이터 링크. 이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붙인 IP 헤더에서 IP 주소만 딱 읽어가지고 하드웨어 주소인 맥 주소를 구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이미 보여드린 적 있어요. 맥카드는 랜카드의 고유번호, 일련의 시리얼 번호와 같이 붙여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IP config 5를 커맨드 창에다가 쳐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흐름 제어를 한다. 이게 데이터 링크가 하는 역할이고요. 물리 계층, 마지막으로 제일 하위 계층이죠. 자, 물리 계층은 물리적 선로를 전송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신호, 비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만약 전송거리가 멀면 당연히 증폭 장치인 리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피터와 같은 장치를 사용을 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야 한다. 그래서 물리기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각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각 계층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각 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다음 장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고 그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우,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